뉴스업 시작합니다.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누계 투표율이 2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현장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구로구민회관입니다. 네, 지금도 투표하러 나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권자들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일터로 나가기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부지런한 분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또 운동을 하고 바로 직장으로 나가는 터라 지금 시간이 또 마땅치가 않고 사전투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세요? 상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누계 투표율은 오전 7시 기준 20.41%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906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고 지난 20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18.29%와 비교하면 2.1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주말을 꼈을 때보다 투표율 분산이 적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집참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일부 유권자가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며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선관위는 오늘도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추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구로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사전투표 첫날부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숫자를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투표소 밖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든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으로 나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좁아 대기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도 경찰과 안내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투표소 주변 소란, 촬영 행위 등으로 인한 신고가 잇따랐는데 경기도 일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투표소 주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투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국민감시집회라는 이름 아래 투표소 곳곳에 모여 동영상을 찍고 오가는 인원을 하나하나 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별다른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아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 선거인 대기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고 일부 선거인은 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가 부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의 잘못으로 유권자에게 혼선을 빚게 하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각자 투표 장소와 동행자를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 안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 대학가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청년 4명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뒤 젊은 세대가 나라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2030 세대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가 이틀 연속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도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평일 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해 20대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사전투표 장소이자 오전 집중 유세 지역으로 골랐습니다. 경쟁자의 본진부터 흔들겠다는 전략인데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가는 길에 들렀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투표장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이 동행했습니다. 이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있는데 최근 재확산한 아들 논란과 딸의 행보를 자연스럽게 대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단일화 압박을 이겨내고 역전승으로 의석을 쟁취해 정치적 체급을 키운 상징적인 곳인 만큼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동탄 모델의 재현을 목표로 본선 당일까지 무박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서민 삶을 살필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모두 사전투표 장소를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 막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발언을 순화에 옮겼을 뿐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전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파문이 확산하자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다만 자신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을 순화에 섬긴 것일 뿐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토론 발언 가운데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알 권리가 모든 것을 전시할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이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 차원에선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자 네거티브에만 전념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건데 해당 문제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어 해당 댓글엔 없었던 여성이란 단어를 추가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에 이준석 후보는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건 괜찮은 거냐고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후보 측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관련 논란 등을 들여다볼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 이 후보의 장남은 모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범죄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에 더해 억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에선 험지로 꼽히는 강남권을 돌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집값 문자는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며 세금 부과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야당 대표들과 나란히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야구공을 던지며 내란을 스트라이크아웃 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 가운데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큰 득표율 차이로 진 강남권을 찾아 서울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제나 주가가 오르고 가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해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강원, 충청, 영남 지역의 표밭을 훑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때 패배한 곳들을 중심으로 내란 심판을 외치며 막판까지 총력을 쏟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경제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속에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통계청 4월 산업활동 동향으로 보면 전 산업 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크게 줄고 서비스업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0.8% 감소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역시 통신기기와 컴퓨터, 의복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0.9%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0.4%, 공사 진척도의 합계인 건설 기성도 0.7% 감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일 인천과 경기권을 돌았는데 오늘부턴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논스톱 외박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가다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을 찾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자 그러고 또 여러분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아시죠? 100억 불을 갖다 주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모두 무효화시킬 거라며 이 후보 사법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부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란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오후엔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경기권을 찾았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업적을 부각하며 유능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천 소사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당시 막판 역전승을 거뒀던 경험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3등을 하다가 마지막 3일 전부터 1등이 돼가지고 마침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 그러죠?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지만 김 후보가 급속도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만큼 추세대로면 골든크로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 캠프 주장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도 유동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 위주로 공략하며 표심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전국을 순회하며 막판 뒤집기에 사력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계속 리포트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지금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배경,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의 국면들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정치적으로 고관여층화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이것이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들을 자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국민들께서 양당이 어떤 입장과 어떤 행보들을 취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조율과 협상이라고 하는 정치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렇게 원인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양측의 어떤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권자들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커진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외자 투표 같은 경우에도 예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사전 투표율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 현상 자체가 이 국면에서 국민들께서 더 합리적인 대한민국, 더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궁금한데요. 저희가 불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관여층화가 되면서 오히려 저희 당정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예. 원래는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 야당의 프레임에 동조를 하셨던 분들이 지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31차례 줄타넷과 입법 폭거, 예산 삭감과 같은 그런 야당의 목리 때문에 정부 여당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해석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시행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이제 사전 투표는 하나의 투표 문화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가늠하기는 언제부턴가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좀 결과가 달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투표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분들이 투표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어쨌든 어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이었고 또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로 이렇게 환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이 강한 분들이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가 보통 30대에서 50대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장 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제 사전투표장을 좀 둘러보면 어쨌든 관내 이 지역 밖에서 오시는 분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전남 지역이 가장 높은 투표율, 대구 지역이 가장 낮은 투표율,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대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을 비롯해서 여러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좀 진보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인 자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부정선거론 자체에 대해서 좀 증폭이 되는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당은 공식적으로 음모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있다 없다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됐었죠.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지를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까지 보도가 되면서 선관위가 긴급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전 투표제의 이 부정 선거는 모르겠지만 부실 선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문제의식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본투표까지 포함된 투표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투표에는 많이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투표율을 좀 짧게 최종 몇 %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두 분의 좀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9대 대선 때 약 26% 정도,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 36%, 그러니까 한 10%가 상승을 한 것이죠. 사전 투표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에도 아마 사전 투표율이 한 40%는 넘을 것으로 보고 저는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80.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투표를 지난 대선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조기 대선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제3당의 안철수 후보가 3명이서 3자 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상에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그리고 3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있는 것이 그때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19대 대선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첫날 사전투표율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어제 첫날 사전투표율이 약 7% 이상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보다는 약 많게는 10% 정도의 투표율이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사전투표 40, 본투표 80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날 오전에 상당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난 대선과 거의 비슷하게 수렴하는 식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36%였다라고 하면 40% 정도의 상당히 근접하는 사전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본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 7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80%를 넘을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난 12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전 국민이 뉴스를 거의 뭐 이제 드라마처럼 예능처럼 그렇게 즐기고 계신 어찌 보면은 피로감도 호소하고 계신 네, 예.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지지율 그 투표율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모두 다 이 전국 상황에서 어떤 의사 표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뭐 66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 3,000조 이상의 예산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걸 유권자 수로 나눈다고 하면 한 명의 유권자에게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사하는 투표가 8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투표율은 높을수록 당연히 바람직한 거니까요. 네, 몇 %까지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3명의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신촌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를 하면서 국민 투표로만이 내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에 가서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런 경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청년들과 함께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내란과 혼란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손을 잡고 또 이 청년들이 더 길게 살아갈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이 신촌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4개가 모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20, 30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공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이재명 후보 전략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뭐 사실 코스피 경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방송 토론 등에서 호텔 경제론과 같이 좀 정책적 소양과 스터디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층에서는 그렇게 확고한 지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막연하게 비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 민노총 등 이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되는 이 4050 세대, 소위 586 운동권 세대의 강한 알력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 이해관계를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젊은 층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많은 약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자체가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부적절했던 것과 전혀 별개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해당 건 때문에 그 500만 원의 약식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에게는 더욱더 비토할 만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이렇게 신촌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 전략도 들어보고 강 부대변인께도 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위원장도 같이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원희룡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서 한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소위 불리는 계양에서 약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을 내놓고 방탄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필요해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양을 선택을 했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임기를 딱 1년만 수행을 하고 지금 물러나야 되는, 만약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방탄복을 차서 이제는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는 법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양을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좀 지역구에 신의를 지키지 않은 측면, 또한 이런 어떤 공직 선출직 자리 자체를 방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죄드린다라고 이제 큰절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당선 직후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 저는 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조차도 이제 민주당에 무슨 책임을 졌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강력한 그런 또 해석들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 민주당은 과연 무슨 책임을 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듭 내놓는 것은 전혀 불리할 게 없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을 대통령 그 선거 사전투표일에 연관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계양구 주민들은 본인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장이 된다거나 장관만 되어도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큰 정치인이 되어야지 예산도 잘 끌어오고, 또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정치인의 국회의원이나 출신 정치인들이 또 쉽게 말해서 좀 큰 정치인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계양구 주민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 주민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양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초 강남에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재테크라든지 자산 증식 이런 것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분들이 교육 수준도 조금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21년 초에 코스피가 3,000이었고 21년 6월에는 3,300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2,600으로 시작해가지고 2,400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이재명 후보가 제가 펀드를 샀습니다 라고 하니까 벌써 주식시장에 상승하는 거 제가 어제
지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ETF 지수가 소폭으로 상승함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첫 유세에 나섰는데 첫 이공계 대통령이 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고려대가 있는 안암역 같은 그 대학가와 종로 일대에서 청년층과 회사원들을 공략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민영 대변인 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아마 의미를 유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준석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죠. 네. 그래서 젊은 층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어떤 기성세대로 외연을 확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인 이점과 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유세 과정에서도 대학을 방문해서 학식을 먹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벌였었죠. 그 연장선에서 이 젊음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탄에서 사전 선거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고요. 또한 둘째로는 이준석 후보가 사실 기적적으로 제3지대에서 동탄에서 생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3자 구도에서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결국에는 40%대의 지지율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번 대선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준석 후보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끝내 단일화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당선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동탄 당시 이 모델 그 자체를 좀 레퍼런스로 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라 유권자들께 강력하게 읍소하는 의미에서 동탄의 사전선거 참여를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첫 이공계 대통령이 되려 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서강대 전자공학과 7공학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전자공학과가 문과인가요? 저는 이공계로 알고 있는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후보가 타겟팅 그러니까 2030 남성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안 되게 저는 노무현 정신을 또 계승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이준석 후보는 도대체 노무현 정신의 어떤 부분을 계승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임신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경력 단절, 이 아이돌봄 이런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2030 남성들을 타겟팅을 하실 거면 제대로 그쪽에다 하셔야지 어설프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마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증서를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격려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100몇십 명 중 한 명으로 같이 받은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노무현 재단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국가 장학 증서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서 증서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알게 되면은 사실 많이 실망스러워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90년대생들은요, 이 솔직함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짓 섞인 모습이 있으면 더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고민을 더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각각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투표율이 올라간다. 꼭 투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민주당 내 계파 간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사전투표 때는 저런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유세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도 더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아직도 이재명 후보와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전투표 메시지도 상당히 상투적이다. 그냥 해야 할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전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사흘 전에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생각, 본인의 생각이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일정의 궤를 맞추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거든요.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선 때문에 온 것이냐 그런 질문에
뭐 그러니까 왔겠지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동의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사들을 표출을 했었고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런 이 일정의 궤도의 일관성에 이어서 사전 투표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지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보수층 결집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층은 결집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는 개파간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께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부족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부적절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파면당한 원조 탄핵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애로사항도 있고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호소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김문수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도 회복이 요원하고 미국과 통상마찰로 수출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입니다.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전자의 생산기지를 유치해서 경기도를 국내 제1의 산업도시로 발바꿈시켰고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를 살린 경험을 살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추경 30조 편성, 전국 GTX 확대, 인력, 전력, 데이터 등 AI 인프라 완비, 규제혁신처 신설로 파격적인 규제 혁파, K원전, 방산, 조선의 수출길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장관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자율성을 주어 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무자격, 파렴치에 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퇴출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20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방송 토론 때마다 국민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본인의 폐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보다는 신변 잡기라고 둘러대며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 또한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털끝만큼의 진심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는지 그것부터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자신의 죄를 피하고자 대한민국 국회를 그리고 국민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이재명 후보의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범죄, 재판 농락은 물론 자기 편이 아니면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 비명행사 공천, 입법부의 사유와 사법부 협박 등 안면몰수식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올바르게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온 우리 서민과 중산층은 아득한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으로라도 자신의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민노총의 정부 경제로 정직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벌써 시중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 세대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 집 사기 경쟁에 나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영혼으로도 모자라 몸의 피까지 뽑아야 할 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을 앞세워 툭하면 기업인을 국회로 불러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기업을 옥죄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악법을 입법해서 기업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 집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질하며 기업규제법만 대거 양산할 것이 뻔한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자유롭게 할 모든 개혁은 물 건너가고 일자리 걱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쇠쇠 발언이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볼 때 의도적으로 한미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동맹태세가 금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재만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법원을 협박하고 지배하겠다는 법안을 수두룩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 행정부마저 손에 쥔다면 대한민국은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득을 보는 이는 자기들끼리 손잡은 특권 세력뿐입니다. 이미 민주당 공약이 보여주듯 이재명 후보는 민노총 이중대 환경운동 탈레반을 자처하며 산업 생태계와 원전 생태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그들의 선동력을 빌리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불법과 탈법이 당연시되고 특권화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 그들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드립니다. 혼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겠습니다. 자기 희생과 읍참 마속, 정책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환골탈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로 번영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저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들 문제 관련해서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방패로 어떤 일을 벌일지 아찔하다. 자,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부족했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메시지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두 분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내란 종식과 같은 이전에 적폐청산 시즌2,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인 심판과 단죄만 이야기를 해왔던 이재명 후보와 달리 조금 미래 비전, 과거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답습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5년 국정에 대한 좀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과거 문재인 정권과 이 민주당 정권들의 그런 기억들을 되새겨서 조금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IMF 어떤 지침에 따라서 초긴축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권 때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 모든 정권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 통계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국정 스타일 자체가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을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푸는 방식이고, 또한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어설픈 규제들을 펼치다가 시장 실패, 그러니까 정부 실패를 발생했던 것이 과거 전례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기재부 예산실까지 옮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이 재정을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은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사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미리 부동산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까지 돈다 언급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과오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환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읍소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효성 있는 국정 청사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아젠다나 아이템을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아직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반사이익은요, 대선 판국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뭐 천박하다, 더러운 손, 더러운 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 막말이라면 일가견 있으신 분입니다. 춘향전, 걸그룹 빵빵, 일본 국적, 내가 도지사 발언, 이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러운 입이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고, 또 더러운 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알려줬잖아요. 정가 6범이라고. 근데 본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대한 반성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부자 감소로 150조 마이너스, 세수 펑크 87조, 그리고 자영업자 285만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가족 비리 수사단 이런 거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천계 명품백 또 디올백 받더니 이제 샤넬백까지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모친가 23억을 벌었다는 혐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 이전공사, 동네 인테리어 업체 쓰다가 하청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허위학력, 이거는 가족 비리 수사단을 할 거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 공격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 수사, 조사, 기소, 재판 됐습니까? 국민들은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들이고 배우자고 10만 4천 원 밥값에 대해서도 수사, 조사, 압수수색 다 당하고 기소당해서 재판받아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대선의 이제 변수로 떠오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논란을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성적 혐오 댓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승래 대변인께서 아들이 썼는지 명확하지도 않지만
또 그 4가지의 댓글 중에서 4번째를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4번째와 관련된 것도 이 여성 혐오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흐트린 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싶어서 토론회 보다가 TV를 껐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성인지 감수성과 어떤 공감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승래 대변인의 조금 구구절절한 해명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댓글 때문에 선고를 받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댓글을 쓴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준석 후보가 성별을 달리 말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남성을 향해서 그런 발언했다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또한 그 발언 외에도 여성 혐오 발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선고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민주당도 이준석 후보의 태도만 지적할 것이 아닌 좀 명확한 입장과 필요하다면 유감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그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계획인 겁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사건이 공소장만 지금 공개가 된 것이지 실제 법무부에서 판결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인정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또한 특히나 이 도박을 707건이나 했다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억 원 이상의 그런 돈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신고한 재산은 39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수지타산과 이 재산 형성에 적합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2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할 때도 제가 100만 원을 계속 넣었다가 또 수익을 올리거나 손해를 봤을 때 빼는 것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 그 총액만 합친다면 2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 이 입금 내역을 보면 다 소액들입니다. 10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보도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관리하던 USB를 확보해 안에 담긴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를 압수수색해 유 씨가 관리하던 USB 여러 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받은 보안용 USB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인증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유 씨가 관리하던 USB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입신고 등 행정 절차를 위해 부속실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며 이는 유 씨가 처리하던 통상 업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g은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습니다. 21g이 관저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혐의를 조사 중인데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관저 보수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 공사를 맡긴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1g은 불법 하도급 외에도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된 뒤 최종 변경 계약 전에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준공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준공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21g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21g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1g과 하도급 업체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g 대표 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은 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조종사를 포함해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경주공항에서 1km 남짓 떨어진 야산입니다. 경찰 통제선으로 가로막힌 현장에는 시커멓게 그을리고 부서진 비행기 동체가 나뒹굽니다. 추락과 동시에 동체에 불이 났고 주변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나무는 검게 그을렸고 컨테이너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포항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한 건 오후 1시 49분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13시 43분경 이착륙 훈련 중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 초계기 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초계기에는 소령인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 끝에 동체 주변에서 시신 4구를 잇따라 수습했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과 화재로 신원 파악은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고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분출돼 있었습니다. 많이 좀 훼손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식별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초계기는 2010년 도입한 P3CK 기종으로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참모 차장을 단장으로 사고 수습 대책반을 꾸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 효력이 하루 만에 중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하루 만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국의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Last n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faced another example of judicial overreach. But ultimately, the Supreme Court must put an end to this for the sake of our Constitution and our country.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tariffs remain in place. The court told us, they didn't all but tell us, they told us, go do it another way. So you can assume that even if we lose, we will do it another way.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협상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하루 만에 효력 중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투표소인가요?
네, 투표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잠시 들려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수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제가 나와 있는 곳을 포함한 사전투표소 206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17.2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역대 선거에서 집계된 부산 지역 사전투표 첫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과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사전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제 투표율을 포함한 현재 투표율은 오전 8시 기준으로 18.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부산 지역 유권자는 286만 명 정도인데 지난 대선보다는 5만 6천 명 가량 줄었습니다. 부산은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지만 선거에 따라 진보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직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투표하려는 시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대전 둔산일동 사전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놓은 한 시민은 과거에 투표에 참여한 적도 참여하지 않은 적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투표에 참여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제 한 표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아서 사전투표 둘째 날인 대전의 사전투표율은 오전 8시 기준 20.2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1.9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선 모두 83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고 전체 유권자는 124만여 명입니다. 대전을 포함해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충청권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당선됐고 지난 19대 대선도 충청권에서 표심을 장악한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충청은 선거 구도에서 진보나 보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인 대표 경합 지역으로 전국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 표심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모두 승부처로 보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대전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30.26%, 지난 20대 대선에선 36.5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지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또 충청권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부산과 대전 사전투표소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21대 대선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상은, 김기수 두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은 막판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강원과 충청을 나란히 찾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투표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도 투표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은 21.19%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 같은 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최고치인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 역시 19.58%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오늘 최종 투표율이 40%에까지 다가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각 후보 측은 저마다
때마다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는 계엄에 대한 응징 성격으로 분노의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 역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호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면서도 자칫 보수 결집 신호를 주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신중하게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높은 투표율이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의식하곤 있지만 본투표에 역전될 거란 기대를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 관계자 또한 사전투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어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선관위가 어제 저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하는 등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은 오늘도 분주히 유권자들을 만날 텐데 동선과 의미 정리해 주시죠. 네, 대선 후보의 동선 가장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기도 한데요. 먼저 지난 이틀 서울 표심 공략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강원과 충북을 찾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한 뒤 충북 충주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 후보가 패배했던 곳인데요. 내란 심판론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표심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와 충북, 강원 지역을 두루 돌며 90시간 외박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쉼 없이 국민 속으로라는 유세 콘셉트에 맞게 한두 시간 단위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시간대는 겹치지 않지만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춘천과 충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 산책에 이어 주력 지지층이 많은 서울 대학가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경남에서 출근길 노동자들을 만난 뒤 부산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투표소 곳곳에서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소동도 빚어졌는데요. 네, 오늘도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표 전에 투표용지가 밖으로 반출되거나 심지어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제 서울 신천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다수 몰리면서 대기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대기줄이 투표소 외로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다소 빠르게 발급하였고 대기하던 인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탈한 이후에 투표지를 두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식사 후에 신분 확인 없이 투표를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유권자 혼선에 사과 표명을 하면서 다만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고 해명하긴 하였습니다만 사전투표 첫날부터 적절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본 투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반면에 사전투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아마 본인 확인기에 재차 이와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즉 중복 투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와 같은 신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투표의 정당성 내지는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안입니다. 예, 선관위가 곧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관리 부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투표자들이 많이 몰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이 격리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관리 업무가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선거인이 몰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촘촘하게 선거관리 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통상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부정선거 주장이
현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개개인이 나서서 투표자의 수를 집계를 한다든가 또 동영상을 찍고 한국어 능력을 좀 시험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공직선거법은 선거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나 투표 간섭 및 방해죄를 두고 있는데 단순히 이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질문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내외의 소란 언동 금지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투표 관리관이 제지를 하고 이와 같은 제재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곧바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 규정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유권자들 중에서 내가 투표하러 갔더니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도 SNS에서 퍼지곤 했는데 귀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귀화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을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권은 보유하지 못하는데 귀화한 한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대선, 총선 모두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의 투표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화한 한국인도 별도로 분류해 둔 상태에서 이른바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체로 귀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확실하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오던 황교안 후보가 선관위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사실 황교안 후보는 현재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황교안 후보의 고발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 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투표, 개표 등 일반적인 방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만큼 적어도 일부 인사는 실형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중국어로 된 SNS상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영상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좀 어떻게 됩니까?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귀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성조기를 휘두른 채로 투표에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물론 일정한 표장을 두른 채로 투표 참관하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투표 관리관은 제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재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불응하다 보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각종 논란과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이 투표함 회송에 6천 명이 넘는 무장 경찰관을 동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선관위도 당연히 이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부정선거로는 이른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크게 번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와 경찰 모두 관계기관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서울경찰은 사전투표, 본투표 포함해서 모두 6천 명이 넘는 무장경찰이 이송 과정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관내, 관외로 나누어서 실시간 투표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박약한 상태에서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나름대로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잖아요. 주의할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 투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정상적인 투표만 진행한다면 여타 처벌 규정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두고 있는 각종 선거 범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 벽보 훼손죄,
선거 사무 관계자 등 폭행, 교란죄, 투표소 내 소란, 언동 금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투표만 진행한다면 전혀 이와 같은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각종 논란이 발생하는 곳곳 투표소 상황에서도 일단은 제지를 먼저 실시하고 제지에 불응할 경우에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그래픽에서 맨 아래쪽에 SNS에 여론조사 결과 그 순서를 바꿔서 이제 공표를 한다든지 단톡방에 그렇게 바뀐 순서를 이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예. SNS에 여론조사 결과 순위를 바꾼다든가 실제로는 인기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조사 결과인 양 공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일은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 간의 재미를 위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즉 왜곡 공표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짧게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대선 후보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린 유튜버를 고발했는데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런 영상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지난 3년 전 신설된 조항이었는데 최근 선관위가 최초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부정한 수단이므로 실제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6시까지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만들어지는 지형 효과로 인해서 이 태백산맥 서쪽 지방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 선선한 아침을 뒤로하고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덥겠고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가 다소 답답할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 먼지는 날아가겠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겠습니다. 특히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그 밖에 내륙도 25도를 웃돌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과 포항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았는데요. 오늘은 전남과 경남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지만 양도 많지 않고 강도도 약할 걸로 보입니다. 주말과 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선거 당일인 화요일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오늘 낮부터 마치 7월처럼 더운 가운데 주말과 휴일은 그 밖에 내륙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점차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수분 보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